아마 기재부에서 현재 그 공공건축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등의 예산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예정 설계비의 10%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예를 들면 설계비가 100억이면 보상비를 10억을 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침에서는 1억이라는 것을 한계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제출물의 내용을 그 도면하고 그 설명서로 간소화했기 때문에 1억이라는 금액으로 최대 4개 업체에 대해서 입상적 보상을 10분의 4, 10분의 3 뭐 이런 정도로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조달청 발주 내용도 모두 현상으로 진행이 되는가? 지금 사실 조달청이 큰일이 났습니다. 작년에 설계공모 대행을 2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자체를 운영하시기가 힘들어서 조달청이 대행을 해달라라고 이제 의뢰가 엄청나게 올 텐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우려를 TF에 직접 이제 멤버를 참여하셔서 계속 이제 걱정을 하셨고요. 일단 조달청도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조달청은 발주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이 하더라도 이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입니다.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의무와 관련해서 설계자 업무 및 대가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나 대가의 개선이 없으면 설계자 업무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주제도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지만 진행법 내용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사후 설계 관리, 그러니까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해서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에서 그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실비자의 가산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라고는 되어 있고요. 진흥법에서는 명확한 그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슈머 용어를 갖고 계신데 지금 저희 연구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해서 그 대가 기준에 대한 그 실비자의 가산 방식을 포함해서 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에 그 명확한 대가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똑같은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의 난이도가 높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 당선된 설계자가 설계 업무를 완수할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미국 QBS도 수행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모시에도 수행 능력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좀 드릴 만한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드린 이후에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기타 분야, 토목, 기계, 조경 등 업체의 참가 자격과 계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법에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 설계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관련법에 대해서는 그 관련법과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산업진흥법에서 관련된 그 용역 분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역에서 설계하고 토목이 동시에 이제 발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건축 설계는 따로 해야 되느냐? 근데 일단 저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비가 1억, 건축 설계에 대해서 설계비 1억이 넘으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수능 평가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지침서 RFP의 질이 공모안의 질을 판가름 하게 될 텐데 발주처에 기술자가 없는 경우 이 RFP 작성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희 연구소에서 공무원축 지원센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객수 사전 검토뿐만이 아니고 그 기획 과정이나
이 부분에서 발주기관이 설계 공모에 대한 경험이 없다거나 그 설계 지침서 작성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별도의 그 용역으로 정착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 이 부분 또한 건축 서비스 산업의 그 업무의 하나의 부분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발주기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안행부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 의하면 설계공모 심사 시 발주기관 임직원이 심사위원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건축설계산업진흥법에서는 30%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안전행정부가 그 관리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설계공모 운영 요령이라고 하는 별도의 설계공모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명영규 장관이 계실 때 그 김영석 교수님께서 공공디자인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설계공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하시면서 공모 운영 요령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설계공모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그다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요령을 준수하시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공모 운영 요령과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공모 지침이 같은 위계입니다. 그래서 안행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 공모 지침을 만들 때 유사한 공모 운영 요령과 조달청의 이제 그 공모 기준이죠. 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이번에 그 제도 개선 그 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국토부의 공모 지침이 과거에는 가장 간단했습니다. 6페이지 정도였는데 그 운영 요령과 기준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상충된다라는 말씀이 조금은 안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행부 요령에서 발주기관 임직원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시면 금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두 법에서 정말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이거 어디를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법 시행에 맞춰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행정부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하나의 요령 또는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서로의 그 요령에서 그나마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 부분은 이번에 그 제도 만들면서 그 TF를 운영하면서 가장 그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의견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명단을 사전 공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명단을 사전 공개하는 것으로 일단 지침에는 반영이 됐고요. 오늘 처음에 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이 제도 시행 전부터 명단 사전 공개를 하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많다라는 정도만큼의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시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설계공모 당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발주처에서 당선자 권리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고, 아이디어 공모 방식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고, 아이디어 공모만 진행한 이후에 기본 설계 또는 시설 기술 제안으로 설계 발주를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설계사는 시공사에 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설계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렵다. 당선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행부 기준도 그렇고, 설계공모에서 당선자가 되면 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주처 입장에서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 시리즈 기술 제한 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설계 공모가 나갈 때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3억 이상은 PQ 발주가 불가능한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설계공 의무 대상에서 빠지는 그 용도의 건축물들 그리고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나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타 사정을 감안할 때 이거는 당장 설계 공모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PQ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지금 두 개 남았습니다. 기존 발주되는 조달청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의하고요. 발주 프로세스에 대한 발주 기관의 대응 방법 물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냥 제가 추측컨대 말씀을 드리면 그 설계 공모를 거의 안 해본 기관의 경우에는 하시기가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한 공모 방식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에 관한 여러 가지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기존의 대체 역할은 어느 부분까지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축 운영 방안에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할 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현재는 저희 연구소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개 기관이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독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커지는지 말지는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최소한 도 또는 광역시별로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만 이제 광역시나 도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발주하는 것에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저희 같은 기관이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나 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던 설계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건축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설계 이외의 건축과 관련된 조사,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는 종전대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어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축 서비스에 대한 정의에서 보면 건축 설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건축 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가 기준은 사업 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 설계만 이 기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현재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이 건축설계산업진흥법에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국토부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발주청이 통키로 휴가 입찰을 발주를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 광고를 통키로 할 것인지 기타로 할 것인지 선택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1번 입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번 입찰 자체는 공사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현재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 방법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심의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이 단순하게 통으로 용역을 내보내기 위해서 통키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설계 공모를 하든지 설계와 공사를 따로 발주하셔라라고 심의 결과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심의 결과의 퍼센테이지도 과거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객석에서 의견을 주신 분들 적어 계시는 분 먼저 제가 훈령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좀 듣고 제출 시간이 되면 제출하지 않은 분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텍 건축의 김상길 선생님하고 또 박국설비기술협회 강기호 회장님, 그다음에 무원 엔리 건축의 김인호 소장님, 그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 김우준 회장님께서 의견을 순서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의견 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의 김우준 사무관님한테 질문을 드릴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결국은 법제도 시행하게 될 텐데 이후에 사실 유튜브가 그냥 공포하고 시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 조직, 인력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지원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추후 일정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의견 좀 듣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적어내신 질문지 중에서 에이텍 건축의 김상길 대표님, 마이크 쪽. 혹시 용지가 필요하신가요? 네, 에이텍 건축의 김상길 대표입니다. 제가 드린 의견은 설계 공모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비스산업진흥법의 취지가 우리 건축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런 건축으로 가자라는 건데 우리가 설계 공모 방식으로 과연 그런 건축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틀을 그런 것 정도를 목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의 의미는 심사위원이 설계 지침을 같이 검토하고 질의응답도 같이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설계 심사 과정 모두를 다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또 당선자를 수상하고 또 당선된 설계자와 설계안을 보호하고 이런 일체의 모든 그 권리와 의무를 심사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전에 공개한 의미가 있죠. 사전에 공개를 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참여할 기회가 없다면 그 심사자는 결국 자기의 선호도에 의해서 아니면 같은 학교, 같은 고향, 우리 친척 뽑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 과정을 철저하게 추적에 참여한다면 심사자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비스산업진흥법 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그 심사자가 과연 그렇게 했는지 하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 진흥원 혹시 만든다면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현상 설계 공모 과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 토론이나 이런 포럼 자리에 그 프로젝트 자체를 갖고 나와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그 턴을 만들고 또 신임할 수 있는 재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거르는 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가 엉망으로 됐는데 그 심사자가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또 심사하고 있으면 결국 그 현상 공부를 통해서 무슨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현상 공부는 건축가가 어떤 스타 건축가로 이렇게 나아가는 등용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그라운드 지로 프로젝트에 리베스 등에 당선됐을 때 무슨 칸네 영화제에 무슨 황금 사자상 받은 무슨 주연 배우처럼 뭔가 플래시와 인터뷰가 이렇게 떨어지고 완전히 무슨 스타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울시청 당선됐다 그러면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싹 뒤로 빠지고 심사는 뒤로 빠지고 당선자는 숨어야 되고 또다시 숨어야 되고 계속 발표되기를 꺼려하고 이런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 권위를 최대한 높이고 당선되면 스타가 되고 저도 몇 번 당선해봤습니다만 당선하고 나서 난 이제 건축가가 됐는 줄 알았습니다. 또다시
제일 아래로 가라앉아야만 되고 또 다시 뭔가를 모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건축계 뭔가 좀 바로잡아야 될 그런 가능성을 좀 찾아야 될 때고 바로 이 심사제도가 그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심사자의 역할 또 심사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모니터링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사 아까 염초로 박사님한테 이제 염초로 박사님 답변한 내용 중에 이 설계 공모의 그 수행 평가 기준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정명 대표께서 좀 의견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럼 잠깐 듣고 다시 풀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당선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로 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그 현업에 있으면서 봤던 것들을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그 업무를 당선자가 예를 들어서 이정면이 당선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게 제3자나 발주자가 아니고 저 자신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전 조치가 있는데 그게 PLI,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책임 보험을 들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 보험이 없이는 설계를 수준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를 끝까지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낼 보험료는 무중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한 3번 정도 나면 더 이상 제 이름으로는 설계를 수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해도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일단 없죠. 그런 이유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시행되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저 자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내가 몰랐던 부분이고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주처에서는 2등 당선자하고 협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처음에 발주할 때 공모 요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니까 당선자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2등 당선자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당선자인 저 자신이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제3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소장님이나 아니면 김 교수님이나 같이 이걸 수행하겠다 해서 라이어빌리티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두 분이 너랑은 일을 못하겠다 하고 하면은 저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레포트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받고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답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의견은 지금 이제 그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 반영할 수 있는 검토해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설계기술협회 강기호 회장님 계십니다. 네, 한국설계기술협회 강기호 회장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발주 제도에 대한 설계 공모 내용하고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좀 대비가 있어서 간단하게 마이크를 주시니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6월 5일 날 시행한다고 그러셔서 법안이 전부 다 확정된 것이 나왔고 전반적인 우리 서비스산업진흥에 대한 법규가 공포되고 그것들이 토의되는 자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마디만 드린다면 우리 관계 전문 기술들 건축을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엔지니어링들이 같이 동참해야지 정말 앞으로 중요한 녹색 건축도 또 주거층 건축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주 방법 쪽에서 우리 관계 전문 기술들 특히 심도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잘 접목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법안 속에 너무 약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처럼 건축사가 또는 건축가가 마스터 디자이너가 되고 관계 엔지니어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너무 법으로 주도되어 왔고 관련 법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전문 기술들이 뭐 분리발주도 하고 공동도급도 하고 그러는데 설비나 구조와 같이 법이 별도의 모법이 없을 때는 하도급으로 다뤄져서 너무 경하게 다뤄주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이, 건축 설계 산업이 발달해 나가는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데 대단히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산업 서비스 진흥법이 나름대로 우리 국제적인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건축에 관한 기술이 동반 성장해 나가려면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건축 엔지니어링 TF팀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서 한 가지만 제의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정거래처 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관련 기술들이 종속적인 하도급 계약을 하던 것을 분리발주는 아니고 동반자적인 공동도급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법들이 심의 과정에서 아마도 조금 생략되어 있는 또는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이, 설계 산업이 제대로 된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 언제 제대로 갖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건축 정책관님께 질문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안 계시셔서 그 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축 설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엔지니어링 분야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TF팀에 같이 또 참여까지 해주셨고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셔서 이제 아쉬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정중하게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안 계시니까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패널 중에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저희 관계협력 기술 분야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움직여야 되고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관계 전문 기술자의 그 관계, 소위 설계와의 코디네이팅하는 관계에 대해서 규정들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업무뿐 아니라 실제로 그 계약과 비용에 관한 문제 또한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형편임에는 충분한 동의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마 법에 제가 알고 있기에 저희가 TF팀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더 해서 연말이나 연초나 해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형편에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기술하고 그러니까 기술 분야에 관한 좀 독창성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의 그 품질과 그다음 설계의 그 최종 결과물을 보면
사실은 그 관계적인 기술자들의 그 내용들이 그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에 썼던 방식과 좀 이제 저렴한 방식들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페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두 건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이 관계 전문 기술자들이나 혹은 그 시공 기술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앞으로 보다 좀 더 그 협력적 관계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형편이고요. 기술이 디자인 건축과 계속 더 가깝게 해서 서로 정보가 더 공유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생적 차원에서 그걸 통한 가치를 사회에서 좀 저희가 인정받아야 될 형편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애석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간 때 꼭 포함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국토부의 의견을 이따가 좀 듣도록 하고요. 이 법 제정이 과정에 좀 참여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는 법을 만들 때는 이미 기존에 있는 아까 저희 기재부 보시고 2.3억이라는 금액도 결국은 설계 공모의 기준을 사무소밖에 없는 거가 타원하고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저희 이런 서비스 산업, 건축 서비스 산업 진입법도 이미 존재하는 엔지니어링 관련 법들을 하기에 충돌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계약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기대를 하고요. 저 김수진 사무관님 아마 의견 좀 주신 것 같아요. 다음번 개정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실망하실까봐 지금 주신 의견 가지고 추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하고 있답니다. 다음에는 모원 NB 건축의 김인철 소장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모원 MB 건축사무소의 김준영 소장입니다. 김준영 소장님과 비슷하게 작은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 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20년 설계에 참여하면서 사실 지금처럼 설계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고 법과 관련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엔지니어링 대학이 말씀하셨듯이 건설, 그다음에 기계 이쪽에서 다 우리에 대한 제약이 사실 많았었고 지금 그런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거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작은 설계사무소부터 큰 설계사무소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현상 설계나 여러 가지 공부를 보면 사실 통기2, 통키, BTL, BTO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심사위원 공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 공개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새벽에 뽑아가지고 바로 한두 시간 만에 하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몇 명을 선정을 해서 감추고 있다가 공개를 하는 방법도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풀제로 해가지고 200명, 300명의 심사위원 풀을 만들어 놓고 심사를 하면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작은 설계사무소한테 이익을 줬느냐 하면 큰 설계사무소는 사실 임원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작은 설계사무소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 200명, 300명 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임원 한 사람이 몇 명, 여기 지금 검찰에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체급을 분류를 하든지 제가 뭐 이 중소기업 집합 그런 거를 옹호하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뭐 어차피 그 실력이 경쟁이 되어야 된다는 그 아까 저기 이준명 위원님 말씀도 저도 100% 공감을 하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이 움직임은 맞습니다만은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은 그 공모하는 금액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보호장치 그러니까 이게 뭐 영원히 뭐 특혜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 환경이 지금 말씀하신 취재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고려를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설계 규모나 능력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대상으로 그룹을 풀을 모여서 설계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정면 대표님 좀 듣고 또 염초동 박사님 좀 듣도록 해서 간단하게 의견만 좀 주시죠. 저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저희 회사에 홍보를 좀 하자면 저희 회사는 현재 설계비 8억 이하는 절대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우리 아우리의 재혜성 소장님하고도 의견 나눴는데 제한 공모 같은 경우에 거의 이렇게 설계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그룹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그룹 안에서 하든지 제한을 하게 되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무실별로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설계 공모 관련해서 제도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참여 기회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한 공모 또는 지명 공모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만 그 지역 제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잡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설계사무소에 대한 배려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소규모 업체,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조금 가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제도를 바꾸면서 작은 규모의 업체라고 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참여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면과 설명서만을 제출하도록 했고 그리고 입상작에 당선이 되면 그 정도 비용은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PQ로 하는 경우에도 고시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업체의 규모라든지 신용도는 안 보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치가 조금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그 워낙에 설계사무소가 작은 규모 설계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지는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김유중 부회장님 계십니다. 네. 시간 때문에 의견만 제출하고 가시는데 어쨌든 의견은 이렇습니다. 설계공모 방안을 통해서 제도가 진행 되는 데 중심에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심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 뜻을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대한건축사협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의견을 하나 이제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사업
항목에서 유지관리 측면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 이거 검토해보고 반영할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프로에서 미리 별관 질의서 의견서를 나눠드리고 이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예정 시간에서 좀 남았기 때문에 혹시 이 질문서 제출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하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돼요. 예, 시민건축의 신상이라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설계 의도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열악한 부분이 그다음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축 환경의 가장 원인이 건축을 보완하는 기계, 전기, 그다음에 구조 이런 조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취하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에 첨언했는데 개별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엔지니어링이지만 건축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모두 디자인 요소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고 건축 디자인 분야와 같이 육성해야 되니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 어떤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 국토부에 나와서 계신 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그냥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예. 또 다른 것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이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입법 예고 과정도 있었고 그 전에 토론회도 있었고 그때 또 많은 의견들이 또 개진이 됐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내일 모레 시행되는 이제 시점을 앞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많은 내용들은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미리 유진 사모님한테 그 일정에 대해서 추후 진행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제도나 지원의 일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미리 진행드렸습니다. 답을 좀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그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흥화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저희 부처 밖에 기관하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업무 두 가지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태조사하고 정보체계 구축 두 가지 사업에서 크게 네 가지가 예산이나 조직이 투입돼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부처안 확정이 돼서 그 기획재정으로 또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항목별로는 거의 다 이제 반영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또 9월이나 12월에 돼서 확정이 돼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하고 조직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는 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는 법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건축법 틀 안에서는 건축법 외에 추가적인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 문화라든가 건축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법이 아까 여기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도시국 안에서 50년 동안 이제 너무 작은 업무, 작은 조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좀 건축 정책관이 생겨서 세계과가 여러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많은 좀 개편이나 변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나 조직이 확보되는데 지금 이런 아우리를 비롯한 지원해주시는 조직이나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조직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요. 네. 일단 예, 한 9월이나 10월 되면 좀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토론도 발제하신 분들, 또 토론하신 분들 의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그동안 발을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긴 시간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먼저 아까 질의하신 분 중에 그 안행부 설계공모 지침과 국토부 설계공모 지침이 상충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서울시에서 공모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유했던 부분인데요. 근데 법의 위계를 보면 그 안행부의 지침은 국가계약법상에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국가계약법상 안행부 국가계약법상의 그 4조에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은 다른 법령에 없는 경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건기법에 따라서 이 법을 지침 만행을 쓰면 국토부 기준을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상품된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저희는 참고로 안행부 기준을 따라서 심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설계 심사위원회 공개에 대한 부분이 좀 첨예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업계나 발주청이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설계 공모가 정말 100% 실력으로만 당선되느냐는 그런 첨예한 질문에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는 게 100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100은 아니면 또 얼마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그걸 100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끄집어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많이 좀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면 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보다는 공개를 함으로써 더 개선되는 점들이 많다라는 거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주경 씨.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저는 예상을 못했고요. 그만큼 첨예한 것 같다라는 첨예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 산업진흥법 하면서 문제 중에 가장 큰 틀이 결국은 지금 건축 설계 산업 전체에서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첨예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나온 감리공영제 문제라든가 일반적인 문제가 거기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 법이 이제 발효되고 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바가 좀 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는 아마 2.3억 이하의 설계 용역을 많이 발주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1억 미만의 설계업의 소위 저희 업계에서 말하는 문찰의 경쟁률이 한 5배 더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으로 인하여 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건축 환경을 좀 여러 사람이 다 큰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요. 뭐 저도 이제 소규모 사무실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기회에서는 저도 한 2억 3천 넘는 거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정면 님. 제가 좀 오늘 많이 할 텐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명단 사전 공개는 저는 반드시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혹시 나와 계셔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경우에 명단을 모르고 안을 낸 경우는 대형 사무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사무실만 명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게. 물론 발주처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겠죠. 근데 다 세는 방법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정해지면은 몇몇 분들은 몇몇 사무소에 내가 들어가는데 혹시 내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공정함을 보면은 사전 공개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같이 설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현재 서소문 밖 역사공원 현상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 돼서 그 설계가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심사위원을 공모하는 날 공개를 했고요. 심사를 2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첫날 심사위원이 7개의 작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고 그 다음날 선정된 사람들이 통보를 받으면 와서 자기 도판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그때부터 완전하게 다 녹화되고 생중계되고 공개된 자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누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냐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